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춘천의 폐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번 여름에 시골에 가서 놀게 되었습니다. 춘천에서도 정말 외진 산골에 할아버지 댁이 있는데요. 그 동네가 30년 전까지만 해도 집성촌 수준으로 가까운 친척들이 살고 있었고, 워낙 작은 동네라 다들 가깝게 알고 삽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한참 사촌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예전 동네 점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물론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던 곳이어서 큰아빠들과 저희 아버지가 해주시는 얘기, 사촌 형 누나들이 실제 목격한 내용들을 듣게 되었고요. 아버지가 8남매 중에 여섯째시다 보니 사촌인데도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집안 분위기 자체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미신 같은 건 믿지 않으면서도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건 믿다 보니 이전에 누구네 굿을 지내는데 무당이 맨발로 작두를 타고 자갈밭 같은 산을 풀쩍풀쩍 뛰어 올라가더라 하는 기묘한 이야기를 들으니 어느 정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퍼져 누워있을 때쯤 사촌 형님이 오늘 지나오면서 보니 점집이 아직 있더라며 흉가 체험이나 한번 하자고 가자고 하시더군요. 저야 호기심에 가자고 했는데 막상 앞에 가보니 솔직히 음산하고 너무 무서운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냥 슬레이트로 덮은 일반 가정집인데 잡초가 아이 키만큼 우거져 있고 우중충한 게 무서워서 그냥 사촌 누나와 차에 있기로 했습니다. 사촌 형들 3명이 깔깔깔 웃으며 겁쟁이라고 그냥 들어가 보기만 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하고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겁지겁 와서 차에 타더니 겁에 질린 목소리로 빨리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또 무서운 마음에 바로 시동을 걸고 출발해서 밤길을 막 달렸는데 갑자기 전화가 막 오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사람은 아까 내렸던 사촌 형님이었죠. 뭐야, 형 왜 그래요? 하고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일단 전화는 끊어지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누나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너가 갑자기 시동 걸고 막 가길래 장난치려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멀리 왔냐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1차 멘붕이 왔죠. 다시 전화를 했더니 막 욕을 하시며 길가에 나와 있으니 빨리 오라고 하더군요. 다시 돌아가는데 이상하리만치 멀리 떨어져서 나왔더라고요. 돌아가는 데만도 시간이 꽤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사촌형들을 만나 얘기를 듣는데 사촌형들이 그 점집으로 들어가서 천장을 비추는 순간 문이 꽝 하고 닫혔고 제 차 시동 걸리는 소리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니 이상하게 열리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문은 창호지를 바른 옛날 문인데 이상하리만치 새로 갓 바른 것처럼 빤빤하고 밖에서 걸어 잠근 것 마냥 열리지 않았고 전화도 터지지 않아 어찌어찌 발로 문을 걷어차고 나왔다고 하네요. 집을 나오자마자 전화가 터졌고 가족들로부터 수차례 전화했던 캐치콜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멘붕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재밌는 일 있었냐고 물으시는 아버지께 겪은 일을 말씀드렸더니 다음부터 절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할머니가 동네 이장님께 말씀드려 간단히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남의 집이라는 건 귀신의 집도 해당하는 거겠죠. 실제로는 엄청 무서웠고 지금도 그 표정들이 눈에 선한데 얘기를 하려니 뒤죽박죽이네요. 두 번째 이야기, 전신거울 괴담. 어머니께서 전신거울을 주워 오셨습니다. 제 동생 방 전신거울이 얼마 전 깨졌던 터라 깨진 거울을 꼴보기 싫어하시던 어머니께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주워 오셨겠죠. 거울은 깨끗하고 멀쩡했습니다. 동생 방에 전에 있던 거울은 무게 때문에 못을 위에 하나 박고 아래쪽에 거울 사이즈에 맞게 지지대로서 양쪽으로 2개를 더 박아놨는데 신기하게도 주워온 거울 사이즈가 꼭 맞더군요. 마치 못을 박은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는 참 좋아하셨습니다. 제 동생은 깨진 거울도 상관 않고 걸어두었던 만큼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반응이었고요. 전 그냥 쓸만한 거울 잘 건졌네 하고 말았습니다. 단지 거울 같은 것 함부로 주워오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은 듯해 찜찜했지만 어차피 제 방에 걸어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집 강아지가 거울을 처음 봤을 때 잠시 짖고 으르렁거리긴 했지만 걔야 뭐 낯선 물건이라 짖을 수도 있고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다른 개로 착각해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일주일 정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죠. 제 방에 건 것도 아니기에 거울의 존재를 슬슬 잊어갔습니다. 단지 강아지가 원래 동생을 제일 따라 항상 동생 방에 가서 동생이랑 자는데 강아지가 동생 방에는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제 방과 부모님 방에 와서 자기애 좀 의아했지만 그냥 요즘 장마철이라 동생이 산책을 안 시켜줘서 그러나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근데 일주일쯤 지난 뒤 제가 어머니 차를 몰다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단지 차가 좀 긁히기만 했지만 전 어머니께 엄청 혼났죠. 그리고 얼마 후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은 전세인데 전세값을 1억을 올려달라더군요. 결국 집세를 감당하기 힘들기에 쫓겨날 것 같았죠. 그리고 또 얼마 뒤 또다시 차 사고가 났습니다. 어머니 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빨이 죄다 부러졌다더군요. 목뼈도 다치고요. 다행히 어머니는 심하게 다치거나 하지 않으셨지만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수리비와 바이크 운전자 병원비까지. 이때까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집값이야 요 동네 전셋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차 사고의 장마철 탓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또 얼마 후 어머니가 가위질을 하시다 손을 베셔서 7바늘을 꽤 매셨습니다. 자꾸 안 좋은 일이 연이어 일어나니 기분이 찜찜했죠. 그러다가 그제 새벽 제 동생이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방 안에서 전선으로 목을 메었더군요. 다행히 전선을 걸은 지지대가 빠지면서 실패했지만요. 새벽에 쿵 소리가 나서 동생 방에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더군요. 그러고 보니 동생의 상태가 거울을 방에 건 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단 걸 눈치채게 됐습니다. 밤에 자다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기도 했지만 간혹 악몽을 꿀 때 그런 적이 있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가봤자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고요.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질 않더군요. 식사도 하지 않고 말을 걸어도 무시하기 일쑤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으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연이어 생기게 되고 왜인지 점점 몸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피해가 강해지는 것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그 거울을 주워온 후부터 한 달가량 동안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운 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동생과 대화를 할 수 없어서 상태와 이유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떼버리고 싶지만 문을 잠근 채 방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네요. 세 번째 이야기, 청바지 괴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바지를 사왔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가위 눌리고 장난이 아니었는데 말씀하시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겪었지만 절대 안 믿고 있지만 실제 귀신일 수도 있고 제 자신이 가위에 눌린 걸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청바지를 샀는데 새 물건인 줄 알았습니다만 집에 와서 입어보니 주머니 안에 낡은 학생증과 사진이 나오더군요. 그 다음부터 한 달간 겪은 진짜 기이한 이야기인데 말씀드릴게요. 정말 한 달간 겪은 거 생각하면 아직도 닭살이 돋습니다. 중요한 건 남대문에서 산 청바지가 중고일 수 있냐는 점입니다. 중고가 아니라면 왜 50년생 아저씨의 학생증이 거기 있냐는 거죠. 많이 입으시는 컬러로 사와서 다음날 입으려고 입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중고는 절대 아니었고요. 친구랑 같이 사온 거였거든요. 근데 입어보니 주머니에 뭐가 있더라고요. 꺼내봤습니다. 50년생 어떤 아저씨의 학생증이더군요. 경남고등학교 학생증이고요. 안에는 경남고 학생증이랑 한자로 된 이상한 학생증 비슷한 것이 있었죠. 그리고 무슨 안경점에서 맞춘 종이가 있었고 사진 2장이 있었습니다. 학생증에는 학생 시절 사진이었고 사진 2장은 한 40대 정도 사진이더군요. 전 그냥 왜 이런 게 있을까 싶었죠. 그냥 중고인가 생각했고 친구랑 보고 샀는데 절대 중고도 아니었고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구석에 쳐봤고 그냥 몇 번 입고 다녔습니다. 일단 그러고 처음에 일주일 정도는 좋다고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귀신이고 나발이고 한 번도 겪은 적도 없고 가위 눌린 적도 없고 근데 처음엔 학교에서 잘 때 가위에 눌렸습니다. 대학생인데요. 수업을 듣다가 뒤에서 자주 자거든요. 근데 자다가 잠깐 가위를 눌렸습니다. 눈이 안 떠지다가 눈만 간신히 떴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절 보고 있더군요. 바로 앞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전 진짜 장난 아니고 눈만 보일 거리에서 바로 눈만 보였습니다. 장난 아니고 소리 지르면서 수업에서 일어나서 개망신 당하고 집에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가위는 몸이 허하면 나타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잤습니다. 근데 그날인가 다음 날인가 가위를 눌렸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가위를 눌린 것 같네요. 근데 처음 본 눈이 무서워서 가위를 눌렸을 때 눈은 절대 안 떴죠. 미쳤다고 뜹니까?
걔 무서운데. 그래서 참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가위를 또 눌렸습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요즘 학교에서도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그냥 눈을 떠버렸어요. 한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죠.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닭살 돋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 눈 감고 있다가 가위를 깨고 나서 일어났는데 정말 제 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새벽이었는데 형은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일어나서 의식만 있고 몸은 멋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한 게 뭐냐면 바지 주머니만 계속 뒤졌습니다. 형이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제가 거의 진짜 바지 찢을 듯이 막 뒤지니깐 미쳤냐고 딱 치고 그 순간 정신이 확 깨더라고요. 여러분이 어이없단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라도 절대 안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그날 밤새 생각했습니다. 정말 장난 아니고 저한테 귀신이 씌인 건가 생각도 들고요. 계속 생각하다가 가위를 눌렸는데 나타난 아저씨 얼굴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위를 눌렸을 때 그 사람이랑 매치가 되더군요. 가위를 눌렸을 때는 어두워서 서 있는 사람 형상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진이랑 비슷해서 똑같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 서랍에 그 학생증이랑 그거들 다 처박아 봤던 걸 봤습니다. 처음에 학생증 봤을 때는 어린애 사진이라 그냥 혹시나 했는데 아저씨 사진을 꺼내 보니 닭살이 확 돋으면서 그 아저씨가 맞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절대 그 바지가 중고일 리는 없다는 점이고 미국에서 왔으니 그 아저씨는 아마도 이민 간 사람일 거라는 점. 근데 왜 나타났냐는 거죠. 처음엔 그냥 혼자서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무의식 중에 생각한 거라고 생각을 했죠. 50년생이라고 적힌 거 보니깐 아마도 지금쯤 돌아가셨을 수도 있으신 분이라는 게 생각이 나면서 후덜덜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상한 놈 취급당할까봐 그냥 가족한테도 얘기 안 하고 술 마시다가 친구들한테만 얘기해봤는데 친구들은 나보고 병신이라고 그냥 태워버리라 그러고 전 혹시 몰라서 진짜 그냥 이 학생증을 경남고에 찾아가서 주인 한번 찾아볼까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던 차에 집에 혼자 있던 중에 딱 5분간 정전이 됐습니다. 집에 혼자 있었죠. 엄마 아빠는 일하시고 형도 제대해서 알바하니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혼자 TV 보면서 뒹굴거리고 있었습니다. 막상 학생증에 사람이 귀신이었다고 생각을 해도 학생이라서 그냥 학교 다니다 보니 그냥 찾아주거나 어떻게 대처하거나 그럴 생각만 할 뿐 막상 행동은 안 하고 있었죠. 근 일주일 동안은 그 아저씨 가위를 눌렀을 때 본 후부터는 가위를 눌린 적도 없으니 그냥 잊으려니 하고 있는데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팍 나가더라고요. 정말 장난이 아니고 아마 8시쯤이었을 겁니다. 방에 있는데 정전이 되니 무섭죠. 근데 웃긴 게 창문으로 반대편 아파트랑 다 보았는데 정전이 안 되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만 됐으려나 했는데 그 아파트 현관문에 밖에 보는 자그만 유리 아시죠? 그거 봤는데 밖에 있는 복도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보통 정전이 되면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왜 이러냐고 얘기하는데 그런 소리도 안 들리고 한마디로 우리 집만 정전이 된 거죠. 그냥 황당하다는 생각만 잠깐 했습니다. 처음엔 그 있잖습니까? 정전돼도 전화기는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는데 먹통이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켜서 불빛을 이용해서 좀 보려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컴퓨터 옆에 두었던 걸 기억이 나서 컴퓨터에 가서 뒤적거렸습니다. 키보드 옆에 제가 보통 올려놓기 때문에 핸드폰을 바로 찾았죠. 제 핸드폰이 쓰던 게 망가져서 지금 구식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캠도 안 되고 벨소리도 다는 바로 다음 거거든요. 그래서 플래시 기능도 안 돼서 그냥 핸드폰을 열어서 작은 불빛만 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뒤돌아서는데 정전됐을 때 보통 누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단순히 무서워서 그런 거란 생각만 했죠. 근데 뒤돌았을 때 불빛이 뭔가에 의해 막히더군요. 전 손만 봤습니다. 도는 순간 제가 약간 아래쪽을 보고 있었죠. 어둠 속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에 손 부분만 핸드폰에 비춰지는데 오른손만 딱 내밀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뭔가를 달라는 듯이 말입니다. 보는 순간 그냥 그 아저씨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전 꿈이길 바랬죠. 정말 막간이었는데 평생처럼 느껴지고 그 순간 불이 확 켜졌습니다. 정전이 끝나면서 제 앞에 있던 물체도 사라지더군요. 그 후 혼자 후덜거리면서 학생증을 꺼내놓고 대체 어쩌라는 건지 처음엔 겪고 나서 이거 그냥 태워버리려 그랬습니다.
근데 괜히 애꿎은 물건 태웠다가 화만 당할 것 같고 아직도 학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바지에 그대로 넣어서 바지를 방구석에 박아놨습니다. 태우려니 더 화 당할 것 같아서 찾아줘야 하는 건지 진짜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안 믿으셔도 뭐 할 수 없지만 이제 옷은 절대 남대문에서 안 사라고요. 네 번째 이야기, 가족들의 실화괴담. 우리 집은 상가 건물이에요.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식당, 2층은 학원, 3층은 우리 집이에요. 상가 건물 보면 보통 1층 제일 앞에 큰 유리문이 있고 제일 끝층에 주인이 살면 문을 닫는 형식이지요. 원래 우리 집에는 앞에 다는 철문 같은 걸 안 달아놨어요. 드나들기 귀찮고 어차피 외부 손님이나 그런 사람들은 3층에 자라놓으니까 말이죠. 근데 아빠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면서 저번 주쯤에 철문을 달았어요. 하는 김에 겸사겸사 문에 방충망도 달고 확실히 작년보다 모기가 덜 들어왔어요. 우리 집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에 엄청 더우니까 집 문을 열어놓고 잤어요. 어차피 1층 유리문을 잠그니까 올라올 사람도 없고 그날은 이상하게 초롱이마저 짖지 않았던 날이었어요. 아마 너무 더워서 기절하듯 잠들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더우니까 우리 자매는 거실에서 자고 아버지랑 어머니는 강에 고동 잡으러 갔지요. 그러니까 집에 남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잠을 자는데 걸걸한 남자 목소리로 이거 뭐야?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문을 돌리는 철컹거리는 소리도 나고 제가 너무 놀라서 누구세요? 라고 말하니 문을 돌리는 소리가 안 났어요. 말소리도 잠시 끊기다가 가래낀 목소리로 여기 누구누구 시댁 아닙니까? 볼 일이 있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침착하게 말이지요. 낮에 찾아와서 대뜸 문고리를 돌려도 무서울 판에 밤에 와서 욕하면서 문고리를 돌리는 건 3살짜리 어린애라도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에서야 바로 경찰에 전화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 그때는 부모님도 없고 밖에는 모르는 사람이 서 있었죠. 동생들이랑 초롱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지요. 진짜 패닉 상태였어요. 그냥 공포심에 엉엉 울면서 무작정 없는 아빠를 불렀어요. 동네 떠나가라 소리 지르면서 이상한 사람이 문에 서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욕을 막 내뱉으면서 후다닥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한참을 무서워서 울던 걸 멈추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부모님도 놀래서 바로 올라오시고 혹시 몰라서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경찰 신고는 별로 효과가 없고 밤에 순찰 돌 때 상가 쪽 순찰을 강화한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그날 그 아저씨가 왔던 날 하필이면 지하에서 공연 연습한다고 들어왔던 밴드가 문을 안 잠그고 갔던 거예요. 밴드는 새벽까지 연습하고 가서 제가 문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아무 일 없었지만 아빠가 나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무슨 꿈이었냐면 말이지요. 아빠가 꿈을 꾸는데 제가 엎드려서 엉엉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반신에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억울한 듯이 아빠를 노려보고 왜 그랬어? 라고 반복만 했다고 해요. 제가 꿈에서 너무 울어서 피눈물이 흐르니까 아빠도 마음이 아파서 왜 우냐고. 아빠가 뭘 잘못했길래 왜 그렇게 우냐고 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피눈물을 닦으면서 문이라고 말하면서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가 혹시 몰라서 철문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철문이 꼭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꿈을 꾸고 나니까 꼭 철문을 달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달았던 거예요. 아빠가 꿈을 꾸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아빠가 아니었으면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5번째 이야기, 31번째 귀신. 어두운 새벽밤. 찐득한 진흙바닥을 걷고 있으니 조금만 가도 숨이 찼다. 야간 훈련을 위해 각종 장비를 메고 어두운 밤 초소 주변을 헤매이고 있으니 체력이 빨리 떨어졌다. 계속 지칠 무렵 50여 명 가까이 된 부대원들이 한 줄로 라이트도 없이 앞에 동료만 따라가고 있을 때 나는 그만 앞에 있던 동료를 놓치고 말았다. 내가 소리를 내어 일단 정지를 외쳤고 뒤에 있던 동료들이 멈췄다. 그때 통신병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선두 중간에 줄이 끊긴 것 같다. 인원 확인 바람. 어두운 밤에 결국 줄이 끊겼는지 인원 체크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확히 30명이 모자란다며 인원 확인을 요청했고 가장 앞에 있던 내가 순번 하나를 외치자 순차적으로 외치고 마지막에 순번 30이 들리자 안심했다. 그런데 순번 31 끝. 순간 모두 정적이 흘렀다. 인원이 한 명 더 늘어있는 것이다.
누가 장난치냐? 똑바로 순번 외친다 알았나? 다들 오싹해진 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력하듯 각자 한마디씩 한다. 뒤에 있는 동료가 툭툭 치며 순번을 다시 외치라고 했다. 나는 머뭇거리며 순번 하나를 외쳤으나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은 순번 31. 끝. 이쯤 되자 다들 분위기가 심각한 듯 보였고 무전기로 여긴 31명이니 다시 인원 체크를 해달라며 선두 쪽에 무전을 보냈다. 하지만 선두 쪽에서도 인원이 맞아 떨어졌고 한 번 더 확인했지만 인원은 31명이었다. 다들 분위기는 심각해졌고 나는 패닉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두운 곳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선두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저거 누가 라이트 켰어? 야간 훈련인 거 모르나 누가 라이트 켰어? 갑자기 멀리서 라이트가 보이자 다들 술렁거렸다. 다행히도 선두 그룹인 것 같았다. 그리고 라이트가 가까이 와 눈이 부셔 살짝 눈을 가리자 앞에 있던 동료가 내 어깨를 툭 하고 잡았다. 이놈아 어디 있었어? 너 혼자 사라져서 지금 난리도 아니었던 거 알아 몰라? 혼자 떨어졌으면 소리라도 치던가. 다그치는 동기를 보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나 이외에는 소대 자체가 다 귀신이었던 거예요. 귀신이 30인데 내가 있어서 31였던 거죠. 6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보일러실. 어느 겨울날 영해중대인 지원중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곳은 간부 근무자를 당직 사관이라 부르고 병사 근무자를 당직 부사관이라 불렀어요. 그때 당직 부사관이 인수인계를 마치고 첫 근무였는데 때마침 그날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지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일러병도 휴가 중이었어요. 당직 사관은 당직 부사관이 첫 근무인지 알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당직 부사관을 전화 대기시켜 놓고 자신이 직접 보일러실로 들어갔지요. 내가 전역할 당시 고층 신식 막사가 생기고 있었는데 그곳은 1층짜리 구형 막사였어요. 그래서 보일러실은 뒤로 돌아가야 했었죠. 당직 부사관은 가만히 전화 대기를 하면서 TV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같이 노닥거리던 짬되는 불침번과 같이 보일러실로 갔더니 당직 사관이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지 뭐예요. 다음날 지원 중대장이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당직 부사관이 하는 말이 자기가 보일러실로 들어가서 보일러를 재가동시켰고 매우 흡족해했고 보일러실 문 안쪽에 걸려진 거울로 보일러 수리사의 능력을 가진 자신의 얼굴을 보며 역시 잘생긴 것 같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었는데 거울을 자세히 보니 자기 머리 위에 머리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지요. 어떻게 말했는지 표현을 한다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 위에 머리가 또 있었습니다. 라고 지원 중대장한테 큰 소리친 거죠. 그래서 놀란 당직 사관은 거품을 물고 기절했고 지원 중대장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한 당직 부사관은 지원 중대장에게 개소리 작작하라는 말과 함께 귓방맹이를 맞았다고 했지요. 7번째 이야기, 여자애들과 산속에 갔다가 겪었던 기괴한 액자 이야기. 내가 대학을 다닐 때니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은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승합차를 산 기념으로 친한 여자아이들을 꼬셔서 같이 단풍놀이를 갔지요. 산속에 호수가 있어 그 주변으로 등산을 할 수 있는 나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통나무로 계단과 난간을 만든 잘 정비된 길이 있어 걷기 편했고 날씨도 쾌청하고 선선해서 정말 딱 좋았지요. 한동안 그렇게 산길을 걷고 있는데 노란색 줄이 쳐져 통행금지라고 쓰여있는 구역이 보였습니다. 코스상으로는 그곳도 지나갈 수 있지만 줄을 쳐서 지나가지 못하게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신경이 좀 있으면 줄이 쳐져 있는 나무를 넘어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긴 터였지요. 슬슬 단풍 구경만 하는 것도 질리기 시작한 터라 나는 그곳을 넘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운동신경에는 자신이 있었고 같이 온 여자아이들에게도 뭔가 과시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이유도 있었죠. 주변에서 친구들이 말리는 것을 뒤로하고 괜찮다고 웃어넘기며 줄을 넘었고 의외로 줄 너머는 바로 낭떠러지였습니다. 떨어지면 30-40m는 좋게 떨어져 호수에 추락할 높이였고 확실히 줄로 막을 만큼 위험하구나 싶어서 주변을 쓱 돌아봅니다. 벼랑 근처 나무 뿌리에 사진 액자가 벼랑 쪽을 향해 놓여 있었고 가까이 가서 주워보니 보통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의 부모와 남자아이가 찍혀 있었지요. 혹시 하는 마음에 주변을 살펴봤지만 꽃이나 향을 피운 흔적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사진 액자만 거기 버려져 있을 이유도 없었고
기분이 나빠진 나는 금방 친구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다들 뭐가 있었냐고 물어서 조금 부풀려. 벼랑이 있었고 사진 액자가 있었는데 그 옆에 꽃이 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역효과였고 여자아이들은 저주받는 거 아니냐며 울상이 되어 무서워했던 것이었죠. 당황한 나는 그냥 별거 없었다고 얼버무린 다음 나머지 코스를 걷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장 먼저 차에 올라탄 여자아이가 절규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차 안을 보니 뒷좌석에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고 아까 벼랑에서 봤던 그 액자였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곧 그것을 본 다른 여자아이들도 비명을 질렀기에 차 안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남자 녀석들도 망연자실한 채 겁에 질려 있을 뿐이었고 그 와중에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미안하다. 이거 우리 친척 사진인데 여기 있었네. 라고 말하며 사진을 집어서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그걸로 겨우 그 자리는 진정이 되었고 다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그 녀석과 다시 만났지만 전날 있었던 일에 관해서는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액자가 신경 쓰였기에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지만 트렁크는커녕 차 안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만 그날 그 녀석이 찍었던 사진을 한 장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 녀석은 뭔가 더 무서운 것을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8번째 이야기, 투신 자살을 목격하고 말았다. 옛날 목격했던 투신 자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세월도 한참 흘렀지만 직접 내 눈으로 보았고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잊혀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연말에 어느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벤치에 앉아 바다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문득 주차장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는 경차가 보였지요. 주차구역에 차를 댔다가 바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주차장 안을 계속 빙빙 돌기도 합니다. 뭘 하는 건가 싶어 계속 지켜보고 있자니 내 옆까지 차가 오더니 멈춰섭니다. 그리고 안에서 깡마른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곧이어 딸인 듯한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여자아이와 그보다는 약간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따라 내립니다. 중년 여자는 딸들에게 자판기에서 주스를 뽑아주고 있었고 자판기를 찾고 있었나 싶어 나는 곧 흥미를 잃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바다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만 잠시 뒤 경찰차가 주차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선착장 건물 옆에 차가 멈추더니 안에서 늙은 경찰관과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경찰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꽤 안까루어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 같은 게 생겨서 온 것은 아닌 듯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연말이니까 순찰이라도 한 바퀴 돌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했죠. 슬슬 배가 올 시간도 가까운 것 같아 나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기익하고 주차장에서 타이어 마찰음이 들립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까 봤던 그 경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경차가 천천히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차의 앞부분부터 바닷속으로 사라져갔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차가 바다에 떨어졌다는 외침에 순간 정신을 차립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차가 떨어진 절벽으로 달려왔고 경차는 뒷부분만 수면에 내민 채 아슬아슬하게 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기에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흰 경차를 바라보는 것뿐이었지요. 그러는 사이 선착장 건물 안에서 직원과 아까 그 경찰관 2명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뭘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터라 그저 절벽에 서서 어쩔 줄 모르고 발만 구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답답함과 무력감이 가득 찬 긴장만이 흘렀지만 곧 젊은 경찰관이 옷을 벗고 권총이 달린 벨트를 풀어 나이 많은 경찰관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크게 숨을 한번 쉬더니 그대로 바다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수면에 닿아 바닷속으로 잠시 사라졌던 경찰관은 수면에 떠오르자마자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경찰을 향해 헤엄쳐 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찰관을 향해 응원을 보냈고 어느새 나도 소리를 지르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관은 그리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지 가끔 물에 잠기기도 하는 것이 무척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강한 의지력 덕인지 그는 겨우 경차까지 도착했고 차체에 손을 대고 뒷유리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다행히 경차는 경찰관이 올라탔는데도
수면 위에 떠 있었지요. 절벽 위에서는 큰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관은 창문 안을 향해 무엇인가 소리를 치며 차 뒤쪽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차가 물 위에 떠 있다면 안에는 아직 공기가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나마 조금씩 경찰관이 소리치는 것이 들립니다. 멀리서 보아도 유리를 내려치는 경찰관의 주먹에서 피가 나서 새빨갛게 물든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리를 내려치는 손은 멈추지 않았지만 창문은 좀처럼 깨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 그제야 차가 물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는지 근처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어선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선이 경차 근처로 오면 모두 구조할 수 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속도 조절을 잘못한 탓이었을까. 어선은 그대로 경차에 충돌하고 말았고 경찰관은 크게 튀어올라 바다로 날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어선에 부딪힌 탓에 균형이 무너진 것인지 경차가 급속하게 바다로 빠져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절벽에서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눈 깜짝할 사이 경차는 파도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차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은 없었지요. 잠시 뒤 어선에 의해 구조된 경찰관이 선착장으로 왔습니다. 혼자 걷기도 힘들 정도로 지친 젊은 경찰관에게 모두가 박수를 보냅니다. 나도 손이 아플 정도로 박수를 쳤던 게 생각나네요. 비록 구조할 수는 없었지만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땅에 엎드리더니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아이가 울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경찰관의 눈물 앞에서 누구도 뭐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자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딸들과 함께 투신 자살을 택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때 잠깐 보았던 아이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슬프게 울던 경찰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9번째 이야기, 자살한 사람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은 혹시 자살한 사람의 사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2명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2번 모두 우연히 정말 우연히 옆을 지나가다가 발견한 것이었지요. 기묘하게도 2번 모두 사체를 발견하기 전 똑같은 현상을 겪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무척 두렵지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처럼 우리 집 강아지를 데리고 근처 숲에서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체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개가 끙끙거리기 시작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 근처를 두리번거릴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 죽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직에 실패했을 때라던가 아버지와 엄청나게 싸웠던 때라던가 이미 다 지난 일임에도 기분 나쁜 추억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다. 편해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척 짧은 순간이었고 금방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의아해하며 그대로 숲으로 나아가다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배낭과 구두,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부페에 가는 남성의 시체를 말입니다. 저는 겁에 질려 집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뒤 저는 또 하나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2번째는 여자였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드라이브를 나왔을 때였고 그날은 어느 산 꼭대기에 올라 전망을 보려고 나왔던 터였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차로 천천히 올라가던 도중 또 갑작스레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죽고 싶다. 이대로 핸들을 꺾어버리면 둘이 같이 죽을 수 있겠지. 죽으면 이곳에 붙어서 여기를 지나가는 차마다 닥치는 대로 덮치고 싶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여자친구와 싸워서 한동안 연락을 안 하던 때나 지금까지 여자친구에게 들었던 기분 나쁜 말 등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잔뜩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금방 저는 정신을 차렸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을요. 혹시나 싶었지만 너무 지나친 생각은 아닐까? 한동안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에 저는 찾으러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길이다 보니 후진이 힘들어서 저는 차에서 내려 아까 그 현상을 겪었던 곳까지 100m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역시나 있었습니다. 꽤 아래쪽 경사면에 있는 나무 기슭에 감색 옷을 입은 여자가 누워 있었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우는 여자친구와 함께 차 안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혹여나 저 말고도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제 무서워서 숲이나 산에는 가까이 가질 못하겠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이상한 물건. 나는 케이스의 연선 근처에 야스갯벌 주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체험한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직장 회식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게 늦어졌습니다. 막차를 타고 귀갓길에 올랐죠. 역에서 집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평소 다니는 출퇴근길은 갯벌 옆에 산책길입니다. 당연히 그날도 평소처럼 그 길을 따라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산책길 도중에 초등학교의 맞은편에는 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취기도 올랐겠다. 거기서 담배를 한 대 피기로 하고서 벤치에 걸터 앉았지요. 늦여름이라 낮에는 한여름과 다를 바 없이 덥고 밤에도 불쾌한 더위에 여운이 넘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푹푹 찌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갯벌 쪽을 보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초등학교가 있을 뿐이었죠. 시간도 시간이니만큼 아무도 없어서 술 기운 때문이리라 생각하면서도 왠지 신경 쓰여 초등학교를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기분 탓이구나 싶어서 다시 앞을 바라보는데 오른쪽 조금 멀리서 정체 모를 검은 그림자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사람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윤곽이 희미해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바로 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변에 엄청난 냄새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할까? 썩은 물에서 나는 것 같은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나는 공포와 혼란 때문에 굳어 있었지만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담뱃재가 허벅지 위에 떨어져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은 위험하다 느껴서 그 생각에 자전거도 내팽겨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불빛을 찾아 달리다 근처 편의점에 뛰어들어 한숨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잘 도망친 것인지. 그 후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사실은 그곳에 가기 싫었지만 늦잠을 잤던 탓에 어젯밤 그 산책길을 지나 역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은 취해서 이상한 꿈을 꾼 거라 스스로를 달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벤치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내 자전거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널브러져 있었지요. 메이커 마크나 스티커는 분명히 본 기억이 있지만 지늘긴지 썩은 흙인지 모를 것으로 잔뜩 뒤덮여 역겨운 냄새를 풍겼습니다. 마치 썩어내린 것처럼 군데군데 녹슬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죠. 흉측한 모습과 고약한 냄새에 영 기분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내 자전거가 있던 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노숙자가 타고 가버렸다고 들었지만 어차피 버릴 생각이었기에 상관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 노숙자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공원에서 죽어 있었지만 그 모습이 괴이했다고 합니다. 지늘긴지 썩은 흙인지 모를 것이 범벅되어 끔찍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원에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만한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도망쳤지만 남겨져 있던 내 자전거. 그 자전거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노숙자는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죽은 걸까? 애초에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모든 게 의문일 뿐이지만 만약 그것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11번째 이야기, 어린 시절의 심령현상. 어릴 때 친구네 집으로 놀러가는 길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친구네 집은 자전거를 타고 15분 거리입니다. 우리 동네는 논이 많고 가로등은 적어서 밤이 되면 엄청 어두웠습니다. 가는 도중에는 고가철도 밑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가 언제나 기분이 나빴지요.
근처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말이 흉흉하게 돌아다녔고 실제로 본 사람도 여럿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두운 게 무서울 뿐 귀신은 믿지 않았기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고가철도 밑을 지나갑니다. 조금 안심할 무렵에 앞을 보니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사내 아이가 가로등 근처에 서 있습니다. 그 아이는 논을 바라보는 것 같았죠. 나는 내가 부른 노래를 들었을까 부끄러워하며 사내 아이의 오른편으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지나가는 순간에 나의 왼편에는 배수로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사내 아이는 바로 거기 있었는데 말입니다. 나는 당황해 자전거를 세우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이상하다 싶어 서두르기 위해 다시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확히 1m 정도 앞, 그러니까 바로 앞에 아까 그 사내 아이가 나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부딪히는다는 생각에 나는 핸들을 확 꺾었고 그대로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는 와중에 사내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술도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윗입술만 없었던 것입니다. 입을 닫고 있어도 위쪽 이빨이 드러나 있는 정말로 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전거에 올라타니 왼쪽 뒤편에서 놀자 하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리가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지만 죽을 각오로 페달을 밟았습니다. 노래나 부를 여유 따위는 없었기에 친구네 집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도중에 묘하게 페달이 무거워지기도 했지만 알고 있는 불경을 더듬더듬 읊으면서 반쯤 울면서 갔지요. 친구네 집에서 소금을 뿌려줬고 그 이후에 딱히 별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체험한 신명사건과 함께 나의 여름은 막을 내렸습니다.